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3지대 얘기가 워낙 뜨거워서 이제 개혁신당이 끝내 헤어졌습니다. 네. 당내 주도권 놓고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이 이제 갈등을 빚다가 어제 결별을 최종 이제 선언을 했는데 불과 11일 만이에요. 뭐 열흘 남짓된 기간이었는데 빅텐트가 이제 무너진 건데 뭐 좀 힘들 거다, 뭐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통합됐었잖아요. 이제 설 연휴 앞두고 전후해가지고 통합했었는데 그래서 어려운 일이나 갈등이 있어도 잘 헤쳐나가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 통합 과정도 사실 지지층들이 너무 달랐고 서로의 지지층에게 설득하고 가치를 이해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 보니까 너무 급작스러웠던 통합이고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지지층에서 어쨌든 통합이 됐으니 진영이 달랐던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서로가 좀 양보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더라면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제3지대에 바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있었는데 잘 안 됐고 결국에는 결별이 됐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도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 결별하는 과정에서도 이낙연 대표께서 조금만 더 참으셨더라면 한 번 더 참으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잖아요. 한 열흘 정도 같이 하다가 다시 헤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선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뭐 그 제3지대 기대치에 봤을 때는 좋은 평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선미 책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사실은 좀 조급했던 그 결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은 이원욱 의원이랑 이제 조홍천 의원이 본인들 합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통합의 판을 만드셨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굉장히 좀 급속도로 합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호 3번을 향한 열망이 결국엔 통합의 길로 이끌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빠른 시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맞춰가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보였고 정말 수많은 논쟁과 수많은 토론이 필요한 결합으로 보였는데 다 덮어두고 일단 3번을 향해 가자라는 걸로 뭉쳤기 때문에 사실 시작부터 좀 불안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뭐 그런 여러 가지 언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 측에서 굉장히 불쾌해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었고 이낙연 대표 측에 대해서도 뭐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주도권을 전혀 내어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둘의 결별이 사실 뭐 통합도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이루어졌던 만큼 결별도 그만큼 빨리 이루어진 게 아닌가. 애초에 합쳐지기 위해선 거쳤어야 될 과정과 시간을 전부 다 이제 스킵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낙연 이제는 새로운 미래의 대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낙연 대표의 이제 기자회견을 보면 이 두 분이 좀 많이 생각이 좀 달랐구나. 이 부분을 뭐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기자회견 내용 보면 더 그게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걸 알면서 왜 합쳤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죠. 근데 합쳤으면 잘 살았어야죠.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한치 앞도 내다보질 못했는데 어떻게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는 그 제3지대로서의 어떤 그러한 신당보다는 보다 이러한 앞으로의 계획들이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각자 어떤 새로운 미래도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최대한 의석수를 낼 수 있는 그 한도에서 더 많이 내서 진짜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도 친명 비명 학살이죠. 비명 학살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공천 작업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아마 민주당을 떠날 의원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탈당하려는 의원들도 계실 거고 이분들을 잘 모으셔가지고 아마 다른 민주당을 만드셔서 의석을 배출하고 총선 이후에는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낙연 대표 측에서 굉장히 이준석 대표에게 우리는 많이 양보했다라는 입장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애초부터 좀 없애기 위해 기획한 것이 아니냐라는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걸 보면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당명도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개혁신당이라는 당명으로 가는 것도 양보를 했고 인선에서도 이준석 대표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줬는데 이제 막상 합쳐놓고 보니 권한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권한을 요구했다. 그런 걸 보면서 결국 이낙연 대표의 설 자리를 애초에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건 이미 머릿속에 있었던 계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새로운 미래의 대표로 다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온 게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좀 아쉽기는 했어요. 사실 민주당에 계셨으면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또 새롭게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선거 국면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당을 나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모멸도 느끼고 좀 분노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신 것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도 했고 이준석 대표도 말로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여의도 정치판의 달코 다른 문법과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지 저는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대표가.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이 제3지대에 대한 관심이 꺼져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실 이제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기자회견을 뒤에서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반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사과를 하기보다 이제 본인이 정말 제3지대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대표가 정말 진정한 통합이나 화합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지지층을 좀 더 견고하게 가져가는 데에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 지지층을 견고하게 가져가서 일정 부분 의석을 획득한 뒤에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이 저는 좀 있어 보이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제3지대라고 하는 게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정말 새로운 루트를 개척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 주목을 했던 건데 사실 지금 보면 이제 본인이 쳐놓은 그 선 밖으로는 나가지 않으려는 저는 일종의 방어 기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또다시 김종인 위원장 모셔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 국민의힘 시즌2랑 뭐가 다른 것이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대표를 하거나 당에 있었던 시절에 그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에 목표는 일단 의석을 획득하고 통합이나 화합이나 제3지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의회 입성, 국회 입성해서 본인 세력 가지고 국민의힘과 좀 어느 정도 거래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용태 최고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준석 대표 어제 그 기자회견문은 저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성찰하겠다라는 표현들도 있었고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지난주에 보여줬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 조금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아마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도 당황했을 거예요. 지지층에 많은 반발도 있었고 그 지지층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했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비판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당황했을 텐데 어쨌든 결별이 됐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어제 기자회견문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먼저 영입하자를 두고도 이제 서로 말이 좀 엇갈렸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를 할까? 다시 등판할까? 이게 좀 약간 관전 포인트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할 거라고 보세요?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뭔가 보여주실 수 있는 그림이나 기대치, 감동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김종인 위원장께서 한국 정치에 많은 역할을 해오셨고 또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능력들, 선거안적인 그런 능력들 전 뛰어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같이 양당이 세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제3지대에 대한 지난주에 보여줬던 그러한 잘못된 판단들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개혁신당에 들어가셔서 뭔가 역할을 한다고 한들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감동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보세요? 이 시점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가 얘기되는 걸 보면서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이낙연 대표가 그 개혁신당에 함께하는 거를 좋게는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표현했죠. 그리고 그 둘의 이제 화합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라고 진단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의 합류 타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를 배제하고 이뤄지기로 돼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조건부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이 신당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만약에 이제 공천 과정에 개입하시게 된다면 상황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 논란을 네. 피할 수 없다.
근데 사실 이낙연 대표 측에서 그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거 기획인 것 같다. 뭔가 짜여진 틀인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럼 거기에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염두에 두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을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우리는 계속 대화하려고 했는데 대화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이낙연 대표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뭐 민주주의의 원칙이 표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를 굉장히 소외시키는 모양새로 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세력들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이게 약간 약속되었던 것이 아닐까. 이낙연 대표를 내보내고 나서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를 타진하는 게 약속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궁금한 거는 사실 어쨌든 합했으면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깨는 것도 양쪽 다 사실 어쨌든 상처가 되는 건데 이준석 대표든 이낙연 대표든 어떻게든 좀 같이 가려고 했을 것 같은데 이게 기획됐다 그러면은 깨려는 기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주장의 이면을 보면 그러니까 그럼 뭐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깨야 되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건 결국에는 본인 지지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지층이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하는 것 같고 사실 이낙연 대표랑 뭐 이렇게 합쳐졌을 때 그때 설 연휴에 합쳐졌을 때 그런 반발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지지층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이낙연 대표와의 화합이 별로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그런 계산을 한번 해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뭐 더 잘 아시겠죠. 앵커님 생각이 좀 동의가 되는 게 사실 기획이었다라고 하기에는 양측이 잃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이라고 하면 약속대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오른손으로 뭐 때리면 어딜 맞고 해서 서로가 윈이 돼야 되는데 이번 상황은 사실 두 정당 모두 잃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언론들 평가들이나 이게 시중에서 국민들 평가를 들어보면 이렇게 해서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가 지금 지지율보다 더 올라갈 수 있겠어라고 이렇게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글쎄요 저는 기획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게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늘 제3지대 정당도 말씀드렸고 지금 이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좀 사람들이 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선거 끝나면 양 진영으로 모두 다 돌아갈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 박성민 측은 어떻게 보세요? 뭐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 밖에서 이렇게 나와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들어가는 거는 일종의 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게 지금 입지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밖에 나와서 혼자 뭐 민주당 비판하거나 국민의힘 각자 비판하다가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결국 특히 이렇게 양당이 첨예한 상황이 되면 뭐 의석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전선을 만들면 결국에 연합정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분을 획득하려는 좀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야 공천 얘기 좀 해볼게요. 근데 양당이 사실은 속도는 좀 달라요. 네. 뭐 진행률이나 속도는 좀 다른데 뭐 대상의 입장에서 말하기가 좀 쉽진 않겠지만 양쪽을 서로 한번 총평을 하자면 지금까지의 공천 과정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국민의힘보다 못하다 이렇게 평가. 국민의힘보다 못하다. 어떤 점에서? 아니 어제 그저께 민주당 하위 컷 되신 분들 그 기자회견들 자청하신 분들 보면은 특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들께서 납득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정치는 사실의 영역보다는 인지의 영역이다라고 평론가들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박용진 의원 그 하위 컷 그 명단에 오른 것을 실제로 그게 정량 평가가 됐을 거라고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맞서고 지적하고 또 대선 경선이었나요? 전당대회 때 같이 경선하면서 지적했고 그러한 마치 비명같이 행동하시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대적했다라는 그 죄라면 죄일까요? 그게 커가지고 아마 하위 컷이 된 거 아니냐. 하위 컷이 아니죠. 10%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지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글쎄요.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잡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성민 측은 지금까지의 국민의힘 공천 어떻게 보시나요?
뭐 겉으로는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속을 보면 곳곳에는 이제 친윤들의 단수 공천이 꽤 많이 이루어졌고 소위 말해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단수 공천이 꽤 많이 이루어진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실 말로는 이제 개혁 공천, 새로운 공천 하지만 쳐낼 사람들을 쳐내는 과정에 대한 그 포장지를 씌운 것이고 사실 챙겨줄 사람들은 이미 다 챙겨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사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 때문에 민주당이 좀 시끌시끌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통보받은 의원들이 지금 방금 언급하셨지만 박용진 의원도 있고 윤영찬, 김영주, 송갑석 의원도 이제 오늘 본인이 포함됐다고 통보받았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그러니까 많이 사실 된다. 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선 늘 이제 잡음이 있어요. 그리고 늘 싸움이 있고 사실 뭐 모두를 만족시키는 공천은 그렇죠. 없죠. 뭐 네. 늘 뭐 진짜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본인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과거에는 막 당대표실 앞에서 막 투쟁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었어요. 단식 투쟁도 하시고 막 머리도 미시고 막 이런 분들 많은데 근데 이번에는 조금 제가 걱정되는 건 국민들이 눈높이에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편이 아닌 사람들을 다 쳐내는 것처럼 보이게 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교롭게도 지금 본인이 하위 20%다 평가를 뭐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보면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조금 대립각을 세웠다고 볼 수 있는 인물들이 있고 특히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 쓴소리를 워낙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좀 상징적인 인물인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뭐 현역 의원을 빼고 돌아가는 여론조사가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워낙에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셨을 때 그냥 각자 뭔가 집안 싸움 난 것처럼 보일까 봐. 그러니까 어떤 혁신을 위한 진통, 개혁을 위한 진통 이런 게 아니라 내 사람 챙기기 뭐 이런 것처럼 보여질까 봐 이 공천 자체의 취지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 버릴까 봐 저는 그게 좀 걱정입니다.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일단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큰데 이걸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이 민주당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뭔가 집안 싸움 하느라 바쁘고 뭐 자기 편 줄 세우느라 바쁘고 이렇게 보여진다면 사실 야당으로서의 견제 기능이나 심판 기능을 좀 상실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지금의 혼란을 끝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께서도 글을 올리셔서 어쨌든 제가 느꼈을 때는 그대로 간다라고 봤거든요. 이 기조 그대로 가는 거고 이 뭐 불만이나 불안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 새로운 것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쉽게 진화될 갈등은 아니구나. 뭐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반발하면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민주당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의힘은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불출마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언론의 예측과는 다르게 대통령실 출신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컷오프된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한 분들이 반발하거나 해도 명분이 없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나름대로의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공천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반대로 민주당을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요 좋은 자리에 다 가 계시고 컷오프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명계라고 읽혀지는 그런 분들만 하위 명단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에 또 어떤 라디오 보니까 모 전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 불출마를 하셔라 이런 권고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돼야 이분들이 명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분들이 반발했을 때 민주당이 잠재울 수 있는 지금 명분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분이 없어 보인다. 근데 이제 비명계 홍영표 의원이 기자들한테 이제 이러다 총선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져다 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나 이제 뭐 심야 대책회의를 열었다, 뭐 회동을 가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도 열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집단 행동으로 좀 나설까요? 아니면 어떤 분위기예요? 저도 사실 뭐 그 모임이나 이런 부분을 뭐 알고 있고 그런 건 아니라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일단 뭐 탈당이나 이런 얘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따로 나가서 뭐 신당에 가겠다 이런 움직임까지는 아닌데 좀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단계이지 않나. 그래서 그 집단 행동을 논의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뭐 의원총회에서 항의성으로 이제 발언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뭐 어떻게 이제 좀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인 것 같다. 근데 다만 제가 오면서 조금
우려가 많이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정세균 전 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가 이 민주당의 공천의 공정성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국회의장, 전직 국회의장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고문격인 의원님들께서 모이셔서, 전직 의원들이 모이셔서 민주당의 공천의 공정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 공천 과정에서 제대로 납득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아니라 후보자들이 아니라 뭐 고문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민주당의 뿌리 같은 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비판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좀 흔들릴 수 있어서 저는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좀 분열되고 싸움이 나는 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개혁신당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오려고 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잡음이 있고 하다 보니까 탈당하려고 있는 움직임이 아마 보였을 거고, 이탈 움직임을 잡기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빨리 꽈리를 틀고 있어야 이분들이 신당에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림들을 만들려고, 그러려고 좀 일찍 결별하고 나오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또 모르겠어요. 이낙연 대표님의 신당에 생각보다 현역 의원들의 합류 속도가 뭐 지금 빠르진 않잖아요. 뭐 영입을 타진한다 이런 기사는 있었지만 네. 뭐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낙연 신당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탈당하고 나오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어서 저는 이분들이 이 공천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랑 신당에 가는 거는 좀 완전히 별개인 것 같다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이 상당히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서울 강남과 영남 공천이 관건이다. 이거 관전 포인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이렇게 수학 문제나 이런 건 좀 뒤로 미루잖아요. 우리 쉬운 숙제, 재밌는 거 미술 먼저 막 그리고 이렇게 수학은 나중에 풀어야지 이렇게 뒤로 좀 밀어놓는데 좀 그런 방정식 문제들이 좀 남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당장 뭐 강민구 의원 이제 현직 의원 단수 공천 받은 거 가지고 지역에서는 이제 좀 반발도 있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공천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려운 것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또 지역구 조정 재배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남아 있는 지역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재배치를 하더라도 이제 뭐 넣고 쉽지 빼는 게 않죠. 쉽지 예. 않은 그 지역들이 상황이 좀 점점 남아 있잖아요. 네네, 가다 보니까 아마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고, 근데 예상보다는 나름대로 공관위가 잘 대처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많은 언론들이 국민의힘 공천 쉽지 않을 거다, 뭐 대통령실발 공천 있을 거다 이렇게 우려했었는데 사실 지금 나름대로 정제되고 조용하게 잘 이어가고 있고, 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승복하고 있고 컷오프 되신 인사분들도 승복하고 있고 그러한 또 중진분들께서 또 희생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영남권에 몇 개 지역이 좀 남았는데 여기도 경선으로 갈지 뭐 단수로 갈지 혹은 영입 인사에 대한 전략 공천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아마 오늘 오후에도 이제 공관위가 계속해서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소민 최고는.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까지 양 당에서 발표한 공천은 별로 그렇게 논쟁적이지 않은 지역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경선 발표든 단수 발표든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이 드는 공천들이었던 거고, 이제 민주당도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사실 뇌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2월 말 시기에 이제 결정이, 특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강남, 영남 이런 데가 공천이 돼야 될 거고 그 안에 교통정리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아마 잡음이 나올 거고요. 저희도 아마 남아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할 거냐. 예를 들면 지금 뭐 여론조사가 현역 의원 빼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현역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뭐 배제시키고 할 거냐, 아니면 경선을 하더라도 2인 경선을 시킬 건지 3인 경선을 시킬 건지 이거에 따라서 되게 유불리가 달라지는 국면이라 결국에는 아직 큰 것들은 다 뒤에 남았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이 이제 3월 초까지도 뭐 정말 3월 1일까지도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는 지역구 현역 중에서는 컷오프가 없었어요. 예. 그게 없었고 이제 하위 10% 이제 컷오프 7명 정도가 결정이 되잖아요. 뭐 경선 과정에서 또 현역 의원 탈락자도 나올 수 있고 뭐 누구는 아직 폭풍 전야다 좀 남았다 이러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어제 안 그래도 그 TV조선이었나요? 그 단독 보도로 해가지고 이제 맞아요. 명단이 네.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제 입수되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뭔가 추정될 수 있는 그러한 뉴스가 나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사무총장께서도 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 해당되는 현역 의원들이 이 뉴스 보도를 봤더라면 추정되는 분들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냐하면 공관위에게 직접 통보받은 것도 아닌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거 듣는다는 것 자체가 당이 어떻게 보면은 예우가 아니라 이제 어쨌든 이 컷오프에 대해서 설명도 드려야 되고 최대한 그런 잡음이 없도록 이분들과 조정하고 그러한 그게 정치력인 거니까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먼저 기사화되면서 사무총장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앞으로 이 남은 것들이 잡음을 없애 나가는 것들이 공관위의 정치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통보가 간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이분들이 어떤 그러한 뭔가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이 좀 공관위가 마지막까지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의 입장이 누가 그 명단을 실제로 제공했는지 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고는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게 허위 사실이면 뭐 본 보도는 허위 사실이고 뭐 언론중재위에 이제 뭐 제소하겠다 뭐 이렇게 강경하게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누가 제공을 했느냐.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보도구나. 그리고 내부에서 자료가 나간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뭐 영남 물갈이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좀 불안하다. 영남 의원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입지가. 근데 저는 그 분들이 이제 컷오프 되거나 좀 하위 10% 들어가서 컷오프 되는 뭐 그런 과정들보다도 누가 올지를 좀 더 주목해보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가 올 그렇죠. 거냐. 왜냐하면 사실 이게 일종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선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뭐 정말 컷오프를 시켜서 빈자리로 만들고 거기에 누굴 이제 내려오게 하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공천에서의 핵심적인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거라서 여기에 만약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내려오거나 뭐 용산발 인사들이 내려오거나 했을 때 당 내에서 한번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그 비례위성정당 가칭 국민의 미래죠. 국민의힘이 23일 창당 예정이던데 이제 이 대표에 누가 올 건지를 놓고 뭐 갑론을박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뭐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도 거론이 되고 뭐 김예지 의원 또 김정률 비대위원까지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위성정당 구성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근데 보통 이제 여의도 문법상으로 보면은 이 대표 자리에 현역 의원을 가고 또 기호가 앞번호를 받아야 하니까 현역 의원의 꺼주기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보내줘, 네. 예,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지도부의 이야기를 전에 듣기로는 지금 지도부는 그러한 문법을 좀 깨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현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좀 상관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좀 폭넓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문법의 그러한 시각이 아닌 걸 뛰어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범야권 통합 비례정당 뭐 다음 달 3일에 공식 창당한다고 지금 오늘 오전에 밝혔는데 지금 보니까 비례대표 후보가 30명 정도 준비하되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각 3명씩 추천하고 시민사회단체 모기 4명을 국민후보로 추천받아서 이제 상위 순번 배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밝혔는데 구성이 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주목해봐야 하는 게 이제 지역구 단일화 이 부분일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한 번도 안 했던 형식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과거 총선에서도 몇 번씩 이제 시도가 됐던 이제 지역구 연합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뭐 그때 결과가 좀 좋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사실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처음에 좀 혼란보다는 뭐 예를 들면 뭐 10명씩 각자 앞번호로 배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 나중에는 이제 용해인 의원이 번갈아 배치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사실 좀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룰은 좀 정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늘 이렇게 연합 세력을 형성하거나 했을 때의 문제는 이 검증을 잘 할 수 있을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어떻게 보면 범민주당 후보로서 뛰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면. 네. 근데 그랬을 때 뭐 시민사회 추천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되신 분들의 경우에 나중에 갑자기 좀 논란이 터지거나 뭐 아니면 뭐 비리 의혹이 제기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검증 과정에서도 좀 서로의 윤리적 기준이나 아니면 절차 면에 있어서 좀 정교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몇 명 인원수를 어떻게 하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중요한 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숫자도 숫자지만 뭐 그건 합의가 된다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서로 어떻게 이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이건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일화를 하는 경우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울산 북구 후보 진보당에다 양보하는 거에 가지고 좀 이제 예비 후보라든지 뭐 현역 의원이라든지 뭐 어떻게 할 건지 반발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왜냐하면 이제 지역에서 열심히 준비해왔던 후보들의 입장에서 특히 뭐 민주당 소속으로 오랫동안 당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만약에 새로운 이 세력에게 자리를 그냥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후보자 입장에서 사실 납득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어디로 할 거냐 이것부터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그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 경호처 과잉 경호 논란이 지금 일고 있어요. 이제 카이스트 학생과 교직원 등 4천여 명이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과잉 대응이다 성명 내고 대통령실에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카이스트 동문 26명이 어제 대통령 경호처를 고발했거든요. 뭐 이 사건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경호처가 매뉴얼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하고 많이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좀 특별했던 것 같고 대부분의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뭔가 축사하고 연설하는데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하면 아마 비슷한 경호의 행동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축사는 아니잖아요. 이제 카이스트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그러니까 하는 뭐 거고 어디서 축사를 하든 대통령이 축사를 하는 것은 아마 비슷한 세계 어느 각국의 대통령의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좀 더 좋았을 거라고 판단되는 거는 추측되는 거는 대통령께서 이제 좀 여유를 가지시고 그런 경호처의 매뉴얼을 좀 제지했더라면 그리고 사실 이렇게 끌려 나가는 그 과정이 사진으로 나가면 여당 총선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국민들이 봤을 때 분명히 좋지 않은 시각들을 가지시게 될 거고 뭔가 권위적인 느낌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여유를 가지시고 그런 경호처를 좀 제지하셨거나 여유를 가지고 그 학생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죠. 근데 사실 한 달 전에 진보당의 이제 강성 의원 같은 경우도 사지가 들려 나가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매뉴얼이라는 표현으로 이게 그냥 끝날 일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현장에 없었다 보니까 그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가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이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마 급작스럽게 행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경호원들도 아마 당황했을 측면이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대통령께서 여유를 가지시고 이분들과 좀 소통하고 했더라면 전 대통령께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매뉴얼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뭐 법 규정, 뭐 경호 원칙, 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이런 해명에 전혀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아니 세상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한테 R&D 예산 그거 삭감한 거 비판 한번 했다고 저렇게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입을 틀어 막히고 뭐 그 얼마 전에는 뭐 의원이 들려서 짐짝처럼 끌려 나가고 이런 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호도 사실 이게 경호처의 매뉴얼도 매뉴얼인데 좀 너무 과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뭐 법 규정이나 원칙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사과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과했던 것 같다. 뭐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책임을 떠넘기기라도 하면서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라고라도 국민들에게 변명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항상
항상 지금 보면 대통령한테 쓴소리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잖아요. 저는 그건 되게 이상한 것 같고요. 이분들이 뭐 끌려나갔던 강성희 의원이나 지금 이 졸업생이나 뭐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향해서 사실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끌려나가는 게 저는 이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폭력적이고요. 저는 좀 너무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지금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과잉 충성하고 과잉 경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리더에게 책임이 없느냐. 결국 리더가 만드는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라서 뭐 대통령실 분위기도 안 봐도 알만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졸업하셨는데 아, 네.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도 하셨어요. 이제 어쨌든 이 졸업식장에 뭔가 위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경호처 직원들이. 그것도 좀 당황스럽게 보는 시각도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한 경호 매뉴얼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행사든 아마 대통령이 가는 행사는 그렇게 그런 사법경찰 같은 느낌. 사법경찰은 당연히 가죠. 사법 그런데 이제 그런 경호원 그게 이제 정장을 입고 서 있을 겁니다, 아마. 있어도 그 되는 매뉴얼이. 상황에 굳이 졸업생으로까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냐에 대한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사실은. 이제 학내에 경찰이라든지 누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사실 과거 정권서부터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학내에 이제 이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졸업식장에 그렇게까지 해야 됐나? 이런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이제 아니 근데 정말 심플하게 보면 졸업생을 축하하러 간 자리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이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막 정말 얼굴을 막 이렇게 눌러가면서 졸업생을 제지하는 모습이나 위장해서 이제 대통령을 경호하겠답시고 있었던 모습이나 어쨌든 이 행사의 주인공이 졸업생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완전히 망각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이 장면들이 그냥 단순히 졸업생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카이스트 학생들을 모욕했다 이 선이 아니라 저는 민주주의의 그 마지노선이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틀어막고 폭력적으로 제지를 하는 것은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를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물리적인 공격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저런 일을 당했더라면 또는 이 정부가 도대체 본인을 향한 쓴소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원칙이나 뭐 경호처의 뭐 경호는 당연했던 것이다 이런 수준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이 저번 강성희 의원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제대로 된 사과 한 번을 안 하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좀 진솔하게 사과하고 죄송하다라고 잘못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위장 경호야 매뉴얼에 있는 거라도 이제 대응은 좀 과잉한 거 아닌가라고 후음님의 댓글이 또 있었는데요. 이제 보면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축하하러 간 자리고 사실 이 자리가 카이스트에 굳이 축하하러 가신 거는 사실 R&B 예산과 R&B, 관련된 네. 논란이 있어서 분명히 가신 걸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행사 취지라든지 이런 거 축사의 취지를 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의대 정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좀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의료 공백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올 3월에 과연 2,000명을 갑자기 수용할 수 있겠냐라는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비현실적인 증원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총선 앞두고 여당이 이걸 조정하는 척하면서 표를 가져가려 하는 또 다른 약속 대련이 아니라는 의구심이 번져가는 것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약속 대련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정치권의 대부분이 의대 정원의 증원에 하는 것을 저는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시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라든지 제3지대에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이 방향에 대해서 긍정하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뭔가 약속 대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의사분들이나 전공의분들의 파업을 선동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거는 옳지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각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먼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2,000명이 너무 많은 숫자고 이 숫자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이나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좀 합리적인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뭐 일단은 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 뭐 이준석 대표나 이재명 대표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이제 이것을 약간
비현실적으로 몰아붙이면서 뭔가 표를 얻으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게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여전히 묻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준석 대표의 말을 아마 국민의힘도 굉장히 불편하게 듣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